최시형. 거칠 줄 모르는 자맹과 지하 활동을 벌이면서 비단임을 한번 덮지 못하고 살았지만 민족 종교를 위한 그의 불굴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다. 해월 최시형은 동학의 교조 최재우로부터 도통을 전수받아 2세 교조가 되었다. 그러기에 동학의 창업은 최재우요, 그 수성은 최시형이 맡았던 것이다. 수성이 창업보다 어렵다고들 말해온다. 그러나 최시형은 최재우의 명성에 가려서 그 수성의 공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았던 게 사실이다. 동학의 포덕을 위해 최시형의 거칠 줄 모르는 자맹과 지하 활동이 없었더라면 동학의 명맥이 과연 유지되었을까? 그리고 1894년의 농민혁명의 저력과 움직력이 이루어졌을까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최시형은 경주의 황홀리에서 태어났다. 그보다 2해 먼저 아정리에서 태어난 최재우가 한창 젖을 먹고 자랄 때였다. 어릴 적 이름은 경상이었고 경주 최씨로 최재우와는 먼 일갑벌이 되었다. 그는 5살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12살에는 아버지마저 여의어 계모 밑에서 모진 고생을 하며 자랐다. 그는 이 집 저 집 심부름꾼이나 머슴살이를 하며 살아가면서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고 번듯한 옷도 입어보지 못했다. 그가 17살이 되어서는 조지소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는 어느 때인지는 확실치 않으냐 고향을 떠나 흥해 지방에서 살았다. 그 후 28에 다시 경주로 옮겨와 살았다. 이때 그는 마을 사람들의 추천으로 집강의 일을 6년 동안 맡아보았다고 한다. 이를 보면 그는 순 무식쟁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늘날 이장과 같은 일을 보면서 백성들을 위한 많은 일을 해내어 동네에 송덕비를 세울 정도였다고 하니 능력 또한 인정받을 만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최시형은 35살에 최재우를 만나 동학에 입도했다. 최재우가 동학을 창도한 지 몇 년 뒤이다. 그전부터 최시형이 최재우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알 길이 없다. 최시형은 동학에 입도한 이래 어느 누구보다도 그 수령과 신법에 열중했다. 그는 새벽마다 목욕 재개하고 나서 주문을 외우고 신법 공부에 열중했다. 최시형이 입도한 지 2년 만에 강령이 있었고 최재우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받았다. 그리하여 최재우는 자기를 대신하여 영덕지방으로 그를 보내 포덕케 하였다. 영덕지방에서 최시형은 스승의 가르침대로 포덕에 열중했다. 그는 가난에 찌든 사람, 관권에 눌린 사람, 차별만 받던 상놈들을 주 대상으로 교도들을 모았다. 그러나 무식하고 한미한 그에 대해 좀 유식한 동학 교도들은 못마땅해 하면서 깔보기 일쑤였고 스승의 특별한 신임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했다. 이럴 적마다 최재우는 최시형을 감싸주었다. 최재우가 대구 감령에 잡히기 몇 달 전에 최재우는 많은 도인들을 모아놓고 수심정기 넉자를 써서 최시형에게 주었다. 또 최시형에게 수명 2자를 쓰게 하고 이어 용달 수료 사해원, 용담의 물이 흘러 사해의 근원이 되고 금악 인재 일편심, 금악의 사람은 일편단심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라는 식귀를 써주었다. 용담은 최재우가 돌을 깨친 곳이요 금악은 최시형이 돌을 포덕하던 곳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는 그대의 장래일이니 길이 지켜서 바꾸지 말라. 내 상제의 명을 받아 그대에게 전수하노라. 이래하여 최시형은 도통을 전수받았던 것이요 북접의 대도주가 되었다. 교도들로부터 무식하다는 지목으로 멸시를 받았던 그에게 동학의 대통이 전해진 것이다. 그의 겨울 철종이 죽고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았다. 흥선대원군은 제일 먼저 서학의 탄압에 손을 대면서 동학도 서학의 한파로 지목하여 최재우를 잡아들였다. 대구의 감옥에 갇힌 최재우는 정경이가 부러질 정도로 모진매를 맞았다. 최재우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이러한 중에 나졸들은 동학 교도들을 잡으러 각지에 흩어졌고 금곡의 최시형의 접소에도 들이닥쳤으나 최시형은 체포를 모면했다. 최시형은 대구로 몰래 들어와 감옥의 옥조를 매수해서 옥조의 차림새를 하고 밥을 들고 감옥의 최재우에게 접근했다. 최재우는 담뱃대를 최시형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받아들고 대구 감령을 나와 담뱃대를 쪼개보니 심지에 고비원주 멀리 달아나라 라는 글귀가 씌어 있었다. 또 등잔불이 물 위에 비칠 적에 희미하다고 탓하지 말라. 기둥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지만 버틸 힘은 있는 것이니라 라는 식기도 적혀 있었다.
그 인류의 희망을 최시영에게 걸고 멀리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라는 뜻이리라. 최시영은 스승의 가르친 대로 달아났고 그리하여 최재우의 시체를 거두지도 못하였고 함께 죽은 도인들의 장례에 참석하지도 못했다. 최시영은 경상북도의 위쪽 곧 영덕, 영해, 영양을 떠돌며 집신을 삼아 생계를 꾸렸다. 실로 30년의 잠행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자기네 식구와 함께 최재우의 가족을 몰래 데리고 와서 울진의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집신도 삼고 농사도 지으면서 두 집 살림을 꾸렸다. 그는 어릴 적부터 머슴살이로 단련된 솜씨를 보였고 타고난 근면성으로 농사일을 해냈다. 동학의 탄압이 조금 잠잠해지자 철따라 도인들에게 기도식을 거행케 하였다. 또 최재우가 죽을 무렵 관에서는 최재우가 남긴 동경대전과 용담 유사를 찾아 모두 불태워 없앴는데 이를 모두 외워서 도인들로 하여금 베껴내게 했다. 그는 계속해서 교조의 생신기념식을 갖기도 하고 스승의 도를 천명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도인은 적서의 차별을 타파하여 하늘이 내린 청기를 상치 말라라는 등의 사회 문제까지 연관지어 포교하였다. 경상도 일대에 그의 발걸음이 안 닿는 곳이 없었다. 그는 또 강원도에까지 발길을 옮겨 포덕에 전념했다. 1870년 들어 하나의 사건이 새로 터졌다. 그것은 지리산과 영해 일대에서 농민봉기를 주도했던 이필재가 최시영을 만나러 온 것이다. 이필재는 최시영에게 교조의 신원을 위해 무력봉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최시영은 우리 도는 무위이화다라는 말로 이를 거절했다. 이필재는 끈질기게 최시영을 설득하여 이들과 함께 동학도 500여 명을 모아 영해부를 습격했다. 그리고 부사를 죽이고 무기를 빼앗고 저장한 양곡을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영양 1월산으로 물러갔다가 해산했다. 이필재는 이어 문경세제에서 유해를 가칭하고 새로운 변란을 모의하다가 밀고되어 체포를 당했다. 이것을 동학에서는 신미사변이라고 말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동학교도에게 새로운 탄압이 가해졌다. 곳곳에서 동학교도들이 체포되어 갔다. 이에 최시영은 낮에는 풀잎에 몸을 숨기고 밤에만 걸어다니다가 단양에 이르러 몸을 숨겼다. 그리고 성명을 바꾸고 남의 집 머슴이 되었다. 이때 영월의 그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의 부인을 잡아가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제자 강수만을 데리고 태백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동굴 속에 살면서 14일을 나무 잎으로 연명했다. 어느 날 나무꾼의 도시락을 얻어먹었고 계속 나무꾼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이때 그의 맏아들은 잡혀가 장사되었고 얼마 뒤에는 그의 부인과 작은 아들마저 모진 고초를 겪은 끝에 병사했다. 그의 혈통이 끊어지면 물론 혈혈단신의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지하에서의 포덕은 결코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태백산 적조암으로 들어가 49일의 공부를 끝내고 각지를 돌아다녔다. 이동안 그는 다시 부인을 얻었다. 1879년에 들어서 그는 새로운 일을 벌이고 있었다. 그의 열성 어린 전도에 힘입어 교도들이 부쩍 늘어가자 동학의 경전을 붓으로 베껴서 돌리는 것으로는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인재의 편집소를 차리고 그 간행 준비를 서둘렀다. 그리하여 1880년에는 동학의 기본을 말한 동국대전을 간행했고 그 다음에는 포덕을 위한 가사를 모은 용담유사를 간행했다. 이로부터 이 책들은 대량으로 교도들에게 보급되었다. 교도들로부터 무식하다는 평을 듣는 그가 한자로 된 경전을 암송하여 복원한 것이다. 여기에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실제대로 경전 내용이 복원되었는가라는 의문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성과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자들은 흔히 문자를 몰라도 그 가르침을 온전히 외울 수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도통을 전수받고 또 집강의 일을 보았던 최시영이요. 머리가 명석하고 촌성비 정도의 학식을 원래 지녔던 것으로 보이는 최시영으로서는 이런 일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리라. 그리고 끊임없이 묵상과 수도에 정진했던 최시영이 아니던가. 또 그는 위의 기본 경전을 중심으로 부연 설명을 더하여 계적 강도할 때마다 양천주, 사인여천의 이론을 설파하였다. 1880년대 중반에는 기독교가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그러나 동학에게는 정부의 공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탄압이 교도들에게 가해졌다. 특히 포졸들은 동학의 금압을 구실로 교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었다. 최시영은 이런 속에서 그 포덕의 범위를 넓혀갔다.
강원도 산골에서 나와 충청도 전라도로 자명하였다. 이제 평야의 농촌에서 포덕을 하면서 그는 새로운 현실을 목도했다. 그는 뼈빠지게 지은 곡식을 모조리 빼앗기고 있는 농민들의 불만이 이 지방에 가장 팽배해 있는 것을 안 것이다. 그가 전라도에 이르자 그의 접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백지 위에 경전을 놓고 읽게 하거나 냉수 한 대접을 바치는 것으로 입도식을 대신했다. 또 수십 명을 마당에 세워놓고 입도하게 한 마당 포덕을 벌이기도 했다. 그 많은 사람을 앞에 놓고 그의 열띤 강설은 쉼이 없었다. 이제 남접의 교세가 크게 떨치자 동학 교도들은 정부의 새로운 요구를 벌였다. 곧 교조의 신원 문제였다. 이 신원 운동은 곧 정부의 동학 공인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야 1892년 삼내역 집회와 다음에 보원 집회에서 때로는 수천 명, 때로는 수십만 명이 모여들어 강경하게 교조 신원을 요구했고 서울로 올라와 복합 상소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다. 남접의 전봉준, 김계남 등은 일대 무력 봉기를 요구했고 북접에서도 서병학 등의 일부 세력이 이에 호응했다. 그리하여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다. 최시영은 이들을 무마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면서 이 봉기를 막으려 애썼지만 그의 힘으로 막기에는 동학 교도와 농민의 연합 세력은 너무나 커 있었다. 그가 만류한 이유는 때가 이르다거나 정교의 분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도 나중에는 대세에 밀려 이에 호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동학 농민혁명이 끝난 뒤 그는 마당 포덕을 포기한 뒤 다시 강원도의 산골로 들어갔다. 마지막 형극의 길이었다. 정부에서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 일대 수색령을 내렸지만 교묘히 피해 다녔다. 끝내 1898년 원주 송동에서 포덕하다가 송경인에 의해 체포되었다. 30여 년의 자명이 막을 내린 것이다. 그는 스승처럼 좌도 난정의 죄목으로 70의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죽을 적에 나 죽은 10년 뒤에 장안에 주문 읽는 소리 진동하리라 고 말하였다. 과연 그의 말대로 1907년 동학은 정부의 공인을 받았고 1919년에는 동학의 후신 천도교의 주도로 3.1운동이 일어났다. 그는 따뜻한 물 한 모금, 북신한 비단잎을 한번 덮지 못하고 살았지만 민족 종교를 위한 그의 불굴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커다란 빛을 던지고 있다.